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니까요. 저희가 뭐 이 지표에 대해서 왜곡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이 매매가격 지수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0.03% 올라서 네. 지난주하고는 동일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전국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주목하는 이유가 미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계산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첫 번째는 매매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안 이루어졌으면 지난번 시세라든지 아니면 호가를 반영해요. 네. 근데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한 3만 건 이상 조사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거래가 그 주에 안 됐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에 거래된 거나 아니면 호가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호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최근에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네. 이게 두 개가 중첩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을 때 대부분 호가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서. 그렇죠. 되겠죠.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단기에 보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때 호가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최근에 10억 원이 거래됐으면 내가 내놓을 때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5%에서 7%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10억 5천만 원이나 10억 7천만 원 일단 내놔요. 그 호가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의 매매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모든 자산,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지수의 왜곡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쉽게 말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호가를 낮춰야겠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최근에 호가가 내려갈 거다라는 이제 뭐 그런 전망들이 계속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까지 그랬죠. 가장 큰 영향은 사실은 저는 선거였다고 봐요. 네. 총선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컸죠. 그래서 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인가 아니면 뭐 법률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서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호가를 내지 않고 일단 매물만 내놓고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좀 보이잖아요. 전망이 되잖아요. 결과도 나왔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변화는 이제 호가를 낮추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처음으로 8만 3천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네.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놓을 때부터 호가를 낮추지 않으니까 이제 관망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거래가 안 되고 심지어 보러 오는 사람도 없으면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래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도 그렇게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호가는 낮추는데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지속되다가 올해 하반기쯤 되면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일부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가격이 더 많이 빠지면 살 사람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올해 하반기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에 관한 기사들이 몇 개 나왔어요.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900건을 넘었다. 저희가 표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요. 뭐 조금 늘었다라고 해서 또 뭐 2021년 이후 최대다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한 3,800건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래서 궁금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됐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현상이요. 일단 5억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됐는데
하락하거나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을 낮춘 물량들이 거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거래량 증가되는 게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매물을 내놨다가 일부 지역을 중심해서 가격을 낮추니까 그게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물량이 이제 다 소진됐으니까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만약 제 예상 외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이상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저는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거래량을 당분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래서 4, 5월, 6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앞으로 저희가 뭐 내 집 마련이가 부동산을 투자로 볼 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4, 5, 6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월, 6월의 거래량은 장기 평균인 뭐 5천 건을 넘어서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기준 같은 걸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자산 시장을 평가할 때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고요. 추세의 변화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주택의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거래 회전율이 그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평균처럼 크게 증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3,900건, 4,000건이었는데 다음 달에 4,100건. 그리고 4,400건 이렇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대량 수치에 그 매몰되지 마시고 변화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고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환경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추세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전 4개월 이상이라고 할게요. 4개월 이상의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러면은 가격이 더 빠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 빠진다는 건 결국 오른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 거래량을 추세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문제, 그다음에 대출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운 환경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 얘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 조건들이 거래량이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 외로 금리를 안 떨어뜨려도 그리고 대출 규제가 뭐 계속 돼 있어도 돈 있는 분들이 집을 사거나 두 채를 사거나 세 채를 사거나 근데 이제 그때 왜곡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금리 높아 뭐 대출 규제가 이러는데 집을 누가 사? 아니 근데 누군가 사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러니까 보셔야죠. 시장의 변화를. 정리를 해보면 4월, 5월, 6월 거래량을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자세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4월, 5월, 6월에 반대로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 예상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계속 증가한 상황에서 호가가 떨어지고요. 4, 5월 이후로 이제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4, 5월이 일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가격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락과 상승입니다. 보합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거래량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거다. 근데 저는 하락에 더 무게 비중을 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4, 5월에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금리 문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수요를 줄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영향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의 제약이 있는 거죠. 뭐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걸 보면 10년 전에 있는 100채 중에서 30채 정도를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요 6채로 감소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환경을 지배하는 건
유효 수요의 감소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꼭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파트를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고 싶은 사람 많다. 그래서 수요는 언제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히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선호 지역에 다 강남 살고 싶잖아요. 근데 강남 집값이 어떻게 빠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고 싶은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수요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용돈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많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고 싶어도 조금 안타깝지만 돈이 없어서 자산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유효 수요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유효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유효 수요의 감소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또 이끄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국 기준으로 해서 6만 4천 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기록하고 있고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3개월간 약 7천 가구가 증가했어요. 이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분양을 못했어요. 네. 아예. 근데 이제는 분양을 어쩔 수 없이 할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근데 분양을 했는데 땅을 비싸게 샀고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분양가를 높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분양 증가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니까 아까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격에 분양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양 증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방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방이 쉽게 말해서 부동산 PF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많이 하면 모수가 커지니까 당연히 미분양 세대수가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를 저희가 추산할 때 분양 후 시점, 분양부터 3개월 후와 6개월 그 사이를 사실은 미분양으로 잡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분기와 2분기가 분양 물량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올해 말쯤에 미분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했는데 미분양 없네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보시면 3분기 뭐 말부터는 미분양이 예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전 10만 가구 이상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그런 미분양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제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전체에서 특히 이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미분양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는데 바로 뭐 예를 들면 미분양 아파트에 세금 감면해주고 양도세 감면해주고 막 사라고 하면요. 더 사기 싫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정책 효과들이 오히려 상황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뭐 길게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아까처럼 전세 매매 가격 지수로 보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전세 가격의 전세 거래 가격 지수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꼭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면 내가 지금 뭔가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매월 오르는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난달보다 1,000만 원 올랐네. 그런데 지난달에 계약할 걸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월 가격이 중요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2년 전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그 전세 가격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전세 가격이 3억 8천으로 떨어졌다가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달 만에. 근데 2달 동안 2천만 원 올랐다고 그래서 로버트한테 로버트 좋겠네.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2년 전에 5억이었는데 4억이잖아요. 1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로버트는 엄청 걱정이 심해요. 지금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1억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볼 때 저희가 매월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2년 전 가격이다. 근데 제가 2년 전과 전세 가격을 한번 전수조사를 또 마찬가지로 해봤어요. 경기 지역에. 그랬더니 40% 이상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 30% 정도가 쉽게 말하면 30% 이상이 보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70% 이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르지 않는 전세 가격을 시장에서 매월로 뽑아서 오른다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전세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말씀드렸듯이 4, 5월, 6월을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지금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데 그렇게 막 매월마다 봐야 돼? 지금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폭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기에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월에 증가했으니까 4, 5, 6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추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요. 여러분도 그 거래량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